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용근입니다. 개강을 맞이해서 이제 유튜브 그동안 약속드렸으나 이점 못 올려드렸던 유튜브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노출형 합성보를 중심으로 특히 H형광 노출형 합성보를 주제로 해서 당분간 몇 가지의 유튜브 자료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 되고요. 첫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H형광 노출형 합성보의 구조 개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순서로는 먼저 H형광 노출형 합성보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유효폭 개념과 산정식, 그 이후에 모멘트 구간별 구조적 거동, 그 이후에 강제 앵커와 합성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 해석법. 구조 해석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소성 응력 분포법, 그다음에 또 다른 해석법으로서 탄성 응력 해석법에 대해서 일단은 개략적으로 개념적으로 오늘은 살펴보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것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H형광 노출형 합성보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노출형 합성보라고 하죠. Exposed Composite Beam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밑에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강제보가 노출되어 있고 그 상부에 슬래브가 콘크리트 슬래브가 강제 앵커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보통 노출형 합성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배울 H형광 노출형 합성보는 아래 그림에 그림 A에 해당되겠죠. 그죠? T보. 그래서 H형광 강제보가 상부 쪽에 슬라브가 강제 앵커를 통해서 연결된 형태. 그래서 그 형태가 T형의 형태를 띠는 합성보를 우리는 H형광 노출형 합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노출형 합성보란 일단 콘크리트에 매립되지 않고 노출된 강제보와 그리고 그 상부 콘크리트 슬라브가 강제 앵커를 통해 서로 연결된 부재로 T형의 합성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래 4개의 그림도 다 이제 T 형태를 띠고 있죠. 그 다음에 강제 앵커. 강제 앵커는 전단 연결제라고 하고 스터드 볼트라고도 하고 시어 커넥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 기준에서의 정식 명칭은 강제 앵커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제 앵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A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몇 시간을 통해서 배울 H형광 노출형 합성보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림 B는 그와 유사한데 헌치된 헌치가 있는 어떻게 보면 강제보 상부의 일부 헌치가 되어 있는 노출형 합성보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D는 어떻게 보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라브가 결합된 노출형 합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는 강제보가 H형광이 아닌 H형광보가 아닌 스틸 박스 가다로 이루어지는 노출형 합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노출형 합성보들은 보면 강제 앵커를 정해진 간격에 따라서 주로 강제보의 상부 프렌지 위에 용접을 합니다. 상부 프렌지 다들 강제보의 그림과 같이 상부 프렌지 위에 용접을 하죠. 그리고 뭐 스터드건을 통해 가지고 하거나 바로 온둘레 주변 온둘레 용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리고 이런 강제 앵커는 경화된 콘크리트 슬라브에 정착이 되죠. 그렇죠? 콘크리트 정착이 돼서 이 합성보로서의 역학적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단 연결제라고도 예전에는 많이 불렀습니다. 이때 콘크리트 슬라브는 H형광 철골부의 휨 비틀림 자구를 구속합니다. 그죠? 휨 비틀림 자구를 구속하고 이 밖에도 이 스터드 볼트가
스터드볼트 강제앵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무한 강성의 다이애프램 역할을 담당하여서 풍하중과 지진하중의 수평하중을 횡력 저항 시스템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강제 앵커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강제보와 슬라브를 연결시킴으로써, 그렇죠? T 형태의 거동을 일으키는 합성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강제 앵커가 역할을 하고, 그 밖에도 횡력 저항 시스템으로서 하중들을 전달시키는 슬라브판, 무한 강성의 다이애프램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강제보의 입장에서 보면 횡비틀림 자구를 하죠. 근데 이제 그림 C와 같은 박스 가다 같은 경우에는 그 폐쇄 단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횡비틀림 자굴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런 H형광 보호와 같은 것은 개방형 단면을 띄고 있기 때문에 비틀림에 취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틀림에 횡비틀림 자굴이 생기지 않도록 슬라브가 강하게 구속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보와 같이 이 빔이 단순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중립축을 기준으로 그 상부 프렌지가 압축, 하부 쪽이 인장을 띄고 있기 때문에 압축을 띄고 있는 쪽에 슬라브가 강제 앵커 중에서 구속시킴으로 인해서 휭 비틀림 자구를 구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속보나 거더 강접의 부모멘트가 작용하는 쪽에서는 과연 슬라브가 횡 비틀림 자구를 구속할 수 있는지 대한 거를 우리가 학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라고 적어 놓은 거는 연속보의 부모멘트 구간에서 하부 프렌지 횡 비틀림 자굴 방지 검토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앞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립축을 기로 부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부모멘트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부가 인장이고 하부가 압축이잖아요. 그렇죠? 하부가 압축력이 걸리죠. 그러니까 강제는 압축력에는 좌굴 때문에 취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압축이 걸리는 부분 때문에 횡 비틀림 자굴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죠? 휭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면 하부에 걸리는 분모인 투광에서는 중립축을 기준으로 하부 쪽이 특히 하부 프렌지가 압축이 작용할 텐데, 그렇죠? 압축 응력이 작용할 텐데, 그럼 여기는 취약하잖아요. 근데 이걸 과연 상부에 있는 슬라브가 하부 프렌지까지 횡 비틀림 자굴을 구속할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슈입니다. 그렇죠? 이슈고, 그리고 많은 구조 설계자나 공학자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연구 중이죠. 연구 중이고, 그 연구 중이고, 그리고 구조 공학자들도 각자의 판단 기준이 좀 다릅니다. 판단 기준이 다르고, 이게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또는 미국 이런 쪽에서, 유럽 이런 쪽에서 또 다루는 연구 제한 사항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성보의 일반적인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적인 장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점은 아무래도 비합성보로 설계하는 것보다는 합성보, 특히 이번 시간에 배우고 있는 H형광 노출형 합성보로 설계를 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향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비합성보 대비 내력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동일 조건 대비 강제 물량이 약 10에서 30% 절감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슬라브와 강제보가 같이 거동함으로써, T형태의 합성보로 같이 거동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내력이 증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력뿐만 아니라 강성이 증가돼요.
강성, 변형에 대한 컨트롤을 하는 강성도 증가되어 처짐이 제어됩니다. 그래서 비합성보 대비 단면 2차 모멘트가, 어떻게 보면 처짐은 단면 2차 모멘트가 클수록 유리하잖아요. 단면 2차 모멘트가 클수록 처짐이 적게 발생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합성보들은 단면 2차 모멘트가 크게 증가하여서 처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계속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강제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작은 사이즈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동일 조건에서. 비합성보로 설계한 강제보보다 합성보로 설계한 강제보는 부재의 크기가 작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층고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골보의 춤을 줄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층고 절감 면에 유리해서 건축 계획상 유리하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짐뿐만 아니라 또 사용성 검토 시 우리가 하는 진동, 바닥 진동 성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슬라브와 같이 강제보가 결합돼서 거동을 하기 때문에 강성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또 슬라브가 강제보의 구조적 역할로 같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또 질량이 동시에 또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바닥 진동 제어에 유리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또 단점은요, 이것도 일반적인 단점이라고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합성보 설계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정밀한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유효폭 산정도 해야 되고요. 유효폭 산정을. 그 다음에 시공 시 동바리 설치 유무 검토 등 이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 설계를 밟는 절차가 조금 더 많아집니다.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시공이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 앵커를 용접을 일단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강제 앵커를 용접이 불량하면 정작 실질적으로 합성보에 거동을 못하기 때문에 강제 앵커의 용접부 검토, 품질 관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합성보는 부모멘트 구간에서도 부모멘트 합성보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모멘트 구간에 슬라브 쪽에 철근을 일정한 유효폭 안에 철근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철근 배근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시공적으로 볼 때는 그 보강 철근을 할 때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잘 해야 되고, 그 철근 배근이 인장 철근 정착이 되도록 잘 또 긴결을 시켜야 되겠죠. 이런 것 등의 철저한 시공상의 품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이 밖에도 구조 보강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건 뭐 이렇게 크게 까다롭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있는데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도 비합성 보에 비해서는 좀 까다로우니까. 추후에 리모델링 시 슬라브와 강제보가 일체로 되어 있어. 강제 앵커를 통해서 일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강 및 개조가 비합성보보다 다소 까다로운 게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합성보의 핵심 원리라고 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부에 있는 그림과 같이 강제보와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슬라브가 그냥 강제 앵커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거동하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데크 플레이트, 데크 슬라브에서도 앞에서 합성보 조각 시간에 배웠지만 두 부재가 비합성일 경우에는 따로 놀죠. 그렇죠? 따로 놉니다. 그래서 그림 AA 섹션을 보면 강제 앵커가 없는 관계로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슬라브가 그 자체의 중립축을 기준으로 힘재로서 거동하고, 그 다음에 하부에 있는 강제보도 그 강제보만의 중립축을 기준으로 따로 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형률을 보면 이렇게 따로, 그렇죠? 탄산 변형률을 보여주는데 따로따로 거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중이 작용하면 따로따로 힘재로서 거동을 하면서
단부가 이렇게 미끄럼이 발생하죠. 그렇죠? 엔드 슬립, 미끄럼이 발생하면서 그렇게 따로따로 거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비합성부라고 얘기했고 non-composite beam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강제부와 콘크리트 슬라브가 강제인과가 없는 관계로 합성 고동 없이 미끄럼이 발생한다. 그렇죠? 그리고 슬라브가 하중으로만 작용하여 이때 하중으로 작용하여 보통 뭐 강성이 약하니까 슬라브가 물론 또 조그만 힘재로서 하중 저항력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슬라브는 힘재로서의 거동을 미미하기 때문에 배제를 시키고 강제보의 힘 저항 능력만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강제보의 힘 능력만으로 최종 강도가 결정되어 이런 비합성부는 내력이 작고 그 다음에 강성이 작아서 처짐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합성부는 부분 합성부와 완전 합성부가 있는데 먼저 완전 합성부를 먼저 보죠. 세 번째 그림입니다. 그래서 완전 합성부는 비합성부와 달리 강제보 상부 프레인지에 강제 앵커를 충분히 배치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강제 앵커를 충분히 배치하여 콘크리트 슬라브와 강제보가 미끄러짐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합성부 전체가 하나의 단일 부재처럼 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변형률 도를 봐도 어떻게 보면 어떤 중립축을 기준으로 그렇죠? 하나의 그렇죠? 힘재와 같이 이렇게 변형률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림 AA 섹션과 BB 섹션을 보면 차이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적 효율이 내력이 커지고 하중 저항 능력이 커지고 그다음 강성이 커져서 어떻게 보면 처짐도 덜 발생하는 효율적인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또 정모멘트 구간에서는 콘크리트는 압축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강제는 인장을 부담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T형부의 거동을 함으로써 구조적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압축에 강하고요. 강제는 인장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구조 시스템으로서 거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강제 완전 합성보로가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 간혹 완전 합성보는 충분한 양의 강제 앵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제 앵커를 많이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또 비경제성을 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합성보 설계를 보통 실무에서는 많이 합니다. 특히 건축에서는 부분 합성보 설계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부분 합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부분 합성보는 어떻게 보면 강제 앵커의 양을 좀 줄여주는 겁니다. 좀 줄여줌으로써 왜냐하면 강제 앵커가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경제성을 띌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 앵커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 앵커를 줄여준다는 거죠. 강제 앵커를 줄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완전 합성보는 어떻게 보면 미끄럼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약간의 단부에서 미끄러짐을 허용하는 겁니다. 물론 비합성보에 비해서 미끄러짐이 덜 발생을 하겠지만 약간 그래서 변형률 선도를 보면 이렇게 그렇죠? 약간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강제와 콘크리트 사이에 미끄러짐이 일부 허용되나 부분적인 합성 효과로 인해 비합성 부재보다는 높은 구조적 성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렇죠? 발휘합니다. 그래서 완전 합성보 대비 강제 앵커의 수량을 줄여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강제부의 물량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유효폭 개념과 산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폭 어떻게 보면 T형보잖아요. 그렇죠? T형보인데 T형보에 그러면 일정한 그 슬라브 쪽의 폭을 어느 정도 유효한 폭으로 보느냐, 그렇죠? 보느냐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해서 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전에 저희가 T형보의 설계 힘 모멘트 강도라고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T형보의 설계 힘 모멘트 강도. 여기서 저희가 유효폭 개념, 철근 콘크리트 구조지만 유효폭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또 참조하시면, 여기 나오는 유효폭 개념 참조하시면, 그리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H형강 강제보, 노출한 이 강제보 상부에 슬라브가 있다고 치면, 얘들아, 정모멘트 구간에서 보면 실제 응력이, 실제 압축 응력이 콘크리트 쪽에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압축 응력이 작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폭은 넓죠. 넓은 폭에서 이렇게 작용하는데, 강제보와 같은 경우는 복부, 특히 외부 근처에서는 강성이 크기 때문에 압축 응력이, 실질적으로 작용한 압축력이 뭐 0.85 FCK가 좀 크게 나옵니다. 크게 발생을 하지만 외부와 멀리 떨어지면 강성이 작기 때문에, 특히 슬라브의 면내 전단 비정률이, 그죠? 변연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 응력이 작아지는 이런 실제 응력 압축 응력 분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요거를 만약 이런 실제 응력 분포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서는 복잡하죠. 복잡하고 설계의 편의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렇게 어느 일정한 유효폭 내, 일정한 B2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등가의 응력이, 등가 얼마에 해당되는 0.85 FCK. FCK는 콘크리트 강도죠.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그죠? 이를 등분포로, 등가로 작용한다고 보고, 그 영역의 폭을 유효폭이라고 산정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B2를 어떤 식으로 산정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기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쨌든 실제 그 응력 분포, 이렇게 압축 응력 분포를 나타내는 것은 전단 지연 효과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shear leg라고 하죠. shear leg, 전단 지연 효과인데,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합성보의 하중이 가해질 때 슬라브에 발생하는 압축 응력은 강제보의 복부 상단에서 최대가 되고, H형강 같은 경우는 외부 상단이 되겠죠. 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슬라브의 면내 전단 변형으로 인해서 압축 응력이 감소되는 실제 응력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shear leg, 전단 지연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전단 지연 현상에 의해 콘크리트 슬라브 내에는 그림 A와 같은 불균등한 압축 응력이 분포하는데, 설계 편의를 위해서 콘크리트 슬라브의 면내 균일 응력, 어느 정도의 균일 응력? 0.85 FCK라는,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압축 응력이죠. 설계상의 균등력으로 치환한 가상의 폭 BE, 이펙티브라는 약자겠죠. B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유효폭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합성보의 휨 단면 성능 산정 시 그 유효폭을 사용하게 됩니다. 산정해야 되고요. 그 유효폭 산정 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 보면 보통 이제 건축 구조에서는 보통 이렇게 기준에 이렇게 설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휨을 받는 콘크리트 슬라브의 유효폭 B는 강제보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각 방향에 대한 유효폭의 합으로 구하며, 각 방향에 대한 유효폭은 다음 중에 최소값으로 함, 이렇게 기준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첫 번째 밑에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것이 변수냐, 일단은 보의 경관, 보 스판이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지점의 중심간 거리인 보 경관 교스판의 8분의 1을 선택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 중심선에서 인접보 중심선까지 거리의 2분의 1, 그 다음에
보호 중심선에서 슬라브 가장자리까지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효폭을 노출형 합성보의 유효폭의 변수는 보의 경관이 되고요. 스판. 그 다음에 인접보와의 중심간 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림을 보고 잠깐 정리를 하죠. 여기 보면 맨 왼쪽에 있는 보는 외단부 보입니다. 테두리 보라고 보면 되죠. 맨 외단에 있는. 그리고 나머지 오른쪽 세 개는 내부 보죠. 그렇죠? 내부 보인데 일단은 내부보부터 볼까요? 내부보는 양쪽 여기 보면 H형광 보의 중심을 기준으로 그렇죠? 여기 보면 강제보의 중심을 좌우를 보는 겁니다. 좌우를 보는데 어떻게 보냐? 일단 경관을 기준으로 보면 이 경관이 직각 방향으로 경관이 있을 거죠. 스판 지지점간의 거리가 있을 텐데 그거의 8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L이 경관이라고 하면 8분의 L이죠. 그런데 좌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보는 뭐죠? 결국은 8분의 L이 되죠. 4분의 1. 8분의 1 플러스 8분의 1이니까 4분의 L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부보는 경관으로 보면 4분의 L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또 뭐가 있냐면 유효폭 계산하는데 보면 보 중심선에서 인접보 중심선까지 거리의 2분의 1.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부보는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강제보와의 중심간 거리가 S3이라고 했고 S3.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강제보와의 지지점간 거리가 S4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 왼쪽은 S3의 반. 그렇죠? S3을 2로 나눈 거. 오른쪽에는 S4를 2로 나눈 거. 2분의 S4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거리, 요거를 유효폭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유효폭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부 같은 경우는 다시 정리를 하면 경관의 4분의 1. 그죠? 스판의 경관의 4분의 1 또는 여기 양측의 인접보 중심간 거리의 2분의 1을 합한 거죠. 합한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작은 값 사용하게 되고요. 이에 비해서 외단부보 또는 테두리보, 퍼르멘탈 빔이라고 부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경관에 대해서는 그 인접보가 오른쪽 한쪽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보 스판의 8분의 1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8분의 1. 내부부가 합쳐서 4분의 L이었으면 이건 8분의 1이라는 거죠. 8분의 1 또는 여기서 보면 보 중심선에서 인접보 중심선까지의 거리의 2분의 1이니까 여기 보면 이 경관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의 경관이 S2잖아요. 그렇죠? 2인데 요거의 반. 그렇죠? 여기가 반이 여기죠. 요거에다가 뭐를 또 왼쪽에는 보호 중심선에서 슬라브 가장자리까지 거립니다.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빗금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접보 중심간 거리 또는 슬라브 가장자리까지 거리를 합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외단 부분은 경관 대비 4분의 1 또는 지금 이 그림에서 표기된 인접보와의 관계에서의 요 폭 중에서 무슨 값? 작은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일단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가 되는 대로 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축에서는 그렇고요. 건축에서는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잡는 편입니다. 유효폭을 잡고 있고 이게 이제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T형부의 설계 힘 모멘트 강도에서 저희가 철근 콘크리트 T형부의 유효폭도 공부를 해봤다 그랬잖아요. 거기하고의 다른 점은 뭐냐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T형부에서는 슬라브 두께, 여기서 그때는 프렌지 두께라고 했나요? 프렌지 두께에 대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유효폭을 계산하는데, 산정하는데. 근데 그것들이 여기서는 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 면에서 보면. 그 다음에 건축에서는 이렇게 심플하게 잡고 있는데 토목에서는 조금 잡는 법이 다릅니다. 토목에서. 그래서 토목, 특히 교량 구조설계 기준에서는 좀 이거보다는 좀 더 정밀하게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잡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건축구조용하고 토목구조에서의 노출형 합성부의 강제보, 유효폭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구조 기준도 좀 다릅니다. 해외 기준도 또 우리나라 기준과 또 해외 기준도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거, 이슈로서 고민해 볼 거는 그러면 연속보의 부모멘트 구간에서는 유효폭 산정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 상부의 유효폭 산정식은 건축 구조에서는 보통 이거 정모멘트든 부모멘트든 이걸 그냥 써도 됩니다. 써도 되지만 토목에서는 특히 교량에서는 좀 더 이제 정밀하게 유효폭 기점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모멘트 구간과 부모멘트 구간에 대한 또 유효폭에 대한 산정식이 좀 다릅니다. 달라서 토목에서는 좀 정교한 유효폭 개념을 쓰고 있다라는 걸 있고요. 그 유효폭 개념은 해외 기준에서도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계속 연구 중이고,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 산정식이 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다음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멘트 구간별 합성부의 구조적 거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멘트 구간별이라면 일단 정모멘트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멘트 구간이 있죠. 그래서 보통 합성부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정모멘트 구간에서 특히 효율이 뛰어납니다. 구조적 효율이 뛰어나요. 뛰어나고 왜 그랬죠? 콘크리트의 장점인 압축력을 슬라브가 견디고, 그리고 강제보의 장점인 인장력을 또 강제보가 견디는 구간이 정모멘트 구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설계상 먼저 살펴보면 파이 mn은 공칭 휨 모멘트 강도라고 했고요. 거기다가 저항계수 파이를 곱하면 설계 휨 모멘트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휨 모멘트 강도가 뭐보다 커야 되죠? 해석을 통한 소요 최대 휨 모멘트 MU보다 크게끔 설계하는 게 설계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적 거동을 보면 일반 강제보의 중앙부로, 그러니까 보통 정모멘트가 발생하는 구간은 캔틸레버보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일반 강제보는 보통 중앙부가 정모멘트 구간에 해당되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상부 콘크리트 슬라브가 압축을, 하부 강제가 인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재료값에 있는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슬라브와의 합성 효과가 발현된 이후에는 구속 효과에 의해 강제보는 휨 비틀림 자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제보의 압축 프렌지가 압축을 받는데, 그렇죠? 그 압축을 받는 놈 때문에 휨 비틀림 자굴이 생기는데 이거를 콘크리트가 강제 앵커로 딱 잡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이제 건축 구조에서는 보통 단순보 형태, 단순 지지 형태로 철골보를 많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이 정모멘트 구간, 단순보는 다 정모멘트 구간이잖아요. 전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합성보를 쓰면 효율이 뛰어난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휨 비틀림 자국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조 설계에서는 이런 경우 구조 설계에서는 콘크리트의 높은 압축 강도와 강제의 높은 임장 강도를 활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상태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단손 지지 형태를 띠고 있는 단손보형 철골보 같은 경우를 합성보로 설계하면 효율이 뛰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성보 설계에서는 이 구간에서 구조적 효율이 뛰어납니다.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건축물에서는 건축 구조에서는 강제 앵커의 수량에 따라서 완전 합성보와 부분 합성보로 나누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강제 앵커의 수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분 합성보를 많이 쓴다고 했죠. 부분 합성 많이 쓰고 있고, 그런데 이거 보통 이제 정모멘트 구간에서는 그렇죠. 정모멘트 구간에서는. 근데 토목교량에서는 보통 건축 구조물과 다르게 보통 차량이 다니잖아요. 교량이니까 차량에서 보다 보니까 이동 하중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 하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피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진동 제어 등을 더 검토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더 많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보통 주로 완전 합성보 개념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건축 구조에서는 좀 합성보 설계하는 그 빔의 개수가 많잖아요. 양이 많습니다. 그렇죠?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계 편의상, 그렇죠? 설계 편의상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요. 설계상 좀, 그래서 아까 유효폭 개념도 심플하게 보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토목 교량에서는 숫자가 합성보 설계하는 그 강제보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죠? 개수가 적죠. 물론 장스판이긴 하지만, 그렇죠? 장스판이 일반적으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효폭 개념을 정밀 해석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수는 적대, 그렇죠? 그래서 정밀 해석을 하고, 그래서 유효폭 개념도 좀 달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왕이면 이런 피로나 또는 반복 하중이나 이런 것들을 또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 앵커 설계 때 좀 강제 앵커의 수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 합성보로 설계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구체적으로 계속 살펴볼 겁니다. 그럴 거고. 그래서 그림에서 볼까요? 그림에서 보면 연속보죠. 그렇죠? 연속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속보인 경우에는 요 정모멘트 구간, 그렇죠? 두 번째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래서 보면 여기 정모멘트 구간이 빨간색으로 구간이 표현되어 있죠. 요 구간에서, 그렇죠? 연속보인 경우도 정모멘트 구간에서 정모멘트 구간의 노출형 합성보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교량에서는 토목에서는 이게 그 뭐죠? 유효폭을 산정을 할 때 유효 길이 개념을 쓰는데 여기 보면 전체 경관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거 뭐죠? 반곡점이라고 그러나요? 변곡점이라고 그러나요? 여기 정모멘트와 본모멘트가 변화하는 요 점 있죠? 요 점에서 요 거리, 변곡점 또는 반곡점까지의 길이를 유효 길이 L2라고 표현해서 요거를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정모멘트 구간에서의 유효폭 개념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참고로. 그래서 변곡점의 위치가 중요한데 대략적으로 약산으로 이거를 선정을 할 경우에는 이게 L이라 그러면 경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관의 길이가 L이라고 본다면 요거는 왼쪽은 핀이고, 그죠? 오른쪽은 중간에는 연속이잖아요. 요런 경우에는 요 길이를 0.8L, 요 경관이 L이면 0.8L을 여기 유효 길이 대략 약산으로 봅니다. 근데 들어서 양단 연속이다. 양단 연속 같은 경우에는 이쪽도 이제 변곡점이 어딘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양단 연속이면.
그럴 경우에는 유효기를 0.7L 정도로 사용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모멘트 구간은요. 분모멘트 구간도 역시 설계 힘 모멘트 강도가 소요 최대 힘 모멘트보다 크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분모멘트 구간에서도 어떻게 보면 합성보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잘 하지는 않는데 해도 된다는 거죠. 해도 되고, 특별히 정밀 검토를 할 경우에 분모멘트 구간에서도 합성보로 검토를 하면 좀 더 유리합니다. 유리해서 보통 정밀 검토를 할 때 보통 분모멘트 구간에서 합성보 설계를 하는데, 뭐 설계할 때도 분모멘트 구간에서의 합성보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한 조건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거동을 살펴보면 분모멘트 구간에서 여기 그림도 나오죠. 일단 크랙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분모멘트 구간은 상부가 인장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슬라브가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균열 단면에 대한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성능은 무시하고 여기에 뭐를 넣어준다? 주인장 철근, 보강근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합성보 설계를 하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기둥과 보의 강접합부, 그러니까 기둥과 걷어, 그렇죠? 강접합부 또는 연속보의 지점 부근으로 상부 콘크리트 슬라브가 인장, 하부 강제가 압축을 받습니다. 거꾸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콘크리트는 압축엔 강하고 인장이 약하는데, 인장에는 약한데 콘크리트가 인장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강제는 또 인장에는 약하고 압축에는 자굴이라는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데, 강제는 압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불리한 조건이죠. 그리고 분모멘트에 대한 설계 휘 모멘트 강도, 설계 휘 강도는 이런 경우 강제 단면만을 가지고 구조 설계를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단면만을 가지고 설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다 그랬죠. 그런데 합성보 설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1번과 3번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공칭 힘 강도는 합성 단면의 소성 응력 분포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KDS에서도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서도 분모멘트 구간에 합성보 설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랬죠. 세 가지 조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이때 합성보 설계를 할 수 있는 강제보는 컴팩트 단면이어야 됩니다. 컴팩트 단면, 옛날에는 조밀 단면이라고 불렀죠. 근데 요즘에는 정식 명칭이 이제 컴팩트라고 쓰니까 컴팩트 단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팩트 단면이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건축 구조용에서 쓰는 일반 열간 아변 강제들은 대부분 컴팩트 단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며 횡자굴에 대하여 횡지지가 되어야 된다는 또 조건이. 횡지지가 어느 때는 횡지지가 되고 어느 때는 횡지지가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분모멘트 구간이니까 이것도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미리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보춤이 좀 낮은 보, 그렇죠? 낮은 보는 하부 프렌지가 압축이라 하더라도 상부가 콘크리트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부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상부가 구속된 상부 프렌지가 외부를 통해서, 그렇죠? 외부를 통해서 압축을 받는 하부 프렌지를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구속을 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죠. 이거를 U-프레임 액션이라고 부르나요? 그렇습니다. U-프레임 액션. 외국에서는 프레임 액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U-프레임 액션이 어떻게 보면 보춤이 낮고 외부가 짜리몽땅하는 거예요. 높이가 춤이 작고. 그러면 이제 이 U-프레임 액션이 효율적으로 발휘를 할 거고, 근데 보춤이 크다, 그렇죠? 외부의 또 두께는 얇고, 뭐 그러면 U-프레임 액션이 뭐 어떻게 해요? 상부를 아무리 구속을 잘 시켜도 하부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 그래서 하부 프렌지가 압축을 받는 구속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이거를 외부 회전 강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외부 회전 강성을 구하는 공식이 있고요. 공식이 있고, 이게 일정한 값 이상이면 별도의 그 횡지지 보강을 안 해도 부모멘트 구간에서 횡지지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횡지지 보강을 해줘야 되겠죠. 횡지지 보강은 어떻게 하죠? 이게 지각 방향에, 그렇죠? 지각 방향에 작은 볼을 보내서 횡좌굴 방지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좀 보내거나, 그렇죠? 보내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또 배우겠지만 이 수직 스티프너를, 그렇죠? 담부 쪽에 해서 설치를 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외부 회전 강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멘트 구간의 합성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강제 앵커가 적절하게 잘 배치돼야 됩니다. 강제 앵커가 혹시 그래야지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죠? 외부의 회전 강성을 키워서 하부 압축을 받는 하부 프렌지도 구속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효폭 내에 강제부와 평행한 슬라브 철근을 적절히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장 철근 정착이겠죠. 그래서 슬라브 보강근을 배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물론 세 가지 조건이 만족했는지는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부모멘트 구간에서도 노출형 합성부의 합성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강조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부모멘트 구간에서는 합성부 설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조건에 맞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따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구조 설계에서는 콘크리트는 인장의 약함으로 균열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그렇죠? 콘크리트 단면을, 강도 산정 시 콘크리트 단면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비균열 단면으로 보는 거죠. 그럼 콘크리트 단면 무시. 그 대신 뭘 넣어줘요? 콘크리트 슬라브 내에 보강 철근이 인장력을 모두 부담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부모멘트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강제보 하부 프렌지의 자굴로 인한 횡자굴 검토가 중요하며,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부 프렌지가 압축을 받기 때문에 횡자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횡자굴 검토가 중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주로 부모멘트 구간에서는 완전 합성부 설계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분 합성부 설계를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콘크리트에 크랙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죠? 크랙도 발생하고, 그리고 크리프의 영향 이런 것들만 따지면 되게 복잡합니다. 부모멘트 합성부 설계를 하게 되면. 그래서 부모멘트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완전 합성부 설계를 한다는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도 한번 설명하고 있지만, 밑에 그림에서는 요 구간이죠. 요 부모멘트가 걸리는 빨간 구간, 그렇죠? 요 구간에서의 설계를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부모멘트 합성부 설계를 할 수 있다. 그 대신 일정량의 유효폭 안에 직업 방향을 한다? 철근을, 그렇죠? 보강 철근을 빵빵빵 이렇게 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요것도 유효폭이 요거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유효폭, 어떤 분들은 아니 콘크리트 단면을 무시하는데 무슨 유효폭 개념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유효폭 개념은 철근, 유효한 인장 보강 철근을 배치할 수 있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엄밀히 보면 구간을 유효폭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강제 앵커와 합성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완전 합성부의 강제 앵커. 완전 합성부라는 것은 계속 지금 설명을 했지만 강제부와 강제 앵커 사이의 힘은 전단이 되죠. 전단.
왜 전단이 발생하냐? 미끄러짐 형성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림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뭐죠? 정모멘트 구간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면 콘크리트 쪽에 압축이 걸리고 컴프레션, 그리고 강제부 쪽에 텐션, 인장력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발생하는 전단력을 누가 강제 앵커, 그렇죠? 스터드 볼트,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강제 앵커가 전단력으로 이거를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단 앵커와 콘크리트 사이에는 지압을 통해서 전달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렇죠? 띠고 있고. 그래서 강제 앵커가 지지하는 총 수평 전단력 V'은 정모멘트 및 분모멘트 구간별로 다음 수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최소값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앵커에 대해서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정모멘트 간단히 살펴보면 정모멘트 구간에서는 상부 콘크리트 슬라브의 콘크리트 앞개시를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강제 단면에 인자 항복시를 두 개를 검토를 해서 작은 값, 최소값을 사용해서 강제 앵커의 수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대략 살펴보면 상부 콘크리트 슬라브의 콘크리트 앞개시에 발생하는 전단력 값, 최대 전단력은 0.85 FCK라는 콘크리트 받을 수 있는 설계상의 최대 극한 강도에다가 여기 콘크리트 부분의 단면적, 그렇죠? 콘크리트 슬라브 유효폭에다가 티크니스 슬라브의 두께를 곱하면 면적이 되겠죠. 이거를 해서 전단력을 산정하고, 그리고 강제부하 같은 경우는 강제부의 전체 단면적에다가 FI 항복 강도를 곱하면, 그렇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서 작은 값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정모멘트 구간에서는. 그리고 부모멘트 구간에서는 어떻게 하냐? 부모멘트 구간에서는 전 위에 부분이 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콘크리트 하면 무시. 그러면 보강 철근 양만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FIR, R은 레인포스라는 뜻입니다. Y는 일드. 그래서 그러니까 철근, 레인포스의 그 보강 철근의 전체 면적 A, 그렇죠? 면적, 철근양, 레인포스의 철근양에다가 그 사용하는 철근의 항복 강도를 곱한 값을 뭐로 쓴다? 여기에 작용하는 수평 전단력 값으로 사용합니다. 이것도 강제 앵커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다시 정리하지만 완전 합성보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분 합성보 개념으로 가면 강제 앵커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합성 정도는, 강제 앵커와 합성 정도는 완전 합성과 부분 합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계속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그래서 완전 합성은 풀 컴포지션 액션이라고, 풀 컴포지트 액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보면 강제와 콘크리트 사이의 수평 전단력을 100%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강제 앵커를 설치해서 강제부의 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경우를 완전 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완전 합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휭 강도는 강제 앵커량이 아닌 강제부와 콘크리트 슬라브의 합성 단면의 휭 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휭 강도에서 결정이 되고, 그래서 완전 합성은 보통 토목에서, 그렇죠? 토목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건축 구조에서는 완전 합성도 물론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부모멘트 구간에서 주로 완전 합성을 사용하고, 건축에서는 보통 부분 합성을 많이 사용한다. 그렇죠? 부분 합성은 partial composite action이라고 해서 시공시, 비용 혹은 데크 플레이트의 골 형상 등의 제한으로 인해 완전 합성에 필요한 강제 앵커의 개수보다 적은 수의 강제 앵커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의 미끄러짐을 허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휭 강도는 설치된 강제 앵커의 전단 강도의 합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단 앵커가 완전 합성에 비해서 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발생하는 수평 전진량은 전단 앵커의
전단 강도의 합의에 의해 제한되겠죠. 그래서 과다한 강제 앵커 설치를 줄여서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합성은 건축, 토목에서는 잘 안 쓰고 건축 구조에서 많이 쓰는데 건축 구조에서도 정모멘트 구간에서 주로 쓴다고 했죠. 분모멘트 구간에서는 완전 합성을 쓰고, 그래서 ACI와 같은 경우는 최소 합성률을 아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는데 아마 AISC에는 아마 25%를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보통 25에서 50% 사이를 최소 합성률 개념으로 규정하고 많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엔지니어의 판단하에, 엔지니어의 선택하에, 또 엔지니어의 구조적 사고방식, 스트럭처 마인드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조 설계는 어떤 수학 문제를 풀듯이 뭘 풀면 하나의 정답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가지 공식과 여러 가지 공학적 사고들이 있고 그 중에서 구조 엔지니어가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데 마구 선택하면 안 되겠죠. 논리적, 합리적인 근거하에 선택을 하는데 그거를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산식도 있고 상세식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다, 다르다. 그렇죠? 이런 걸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노출형 합성부 설계를 다룰 텐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단정져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앉아서 얘기하고, 뭐 건축 구조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토목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외국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횡지지를 구속하는 걸 검토할 때도 여기서는 이렇게 검토도 하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하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유럽에는 이렇게 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 구조 설계자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맞다고 올바르다고, 그리고 자기가 구조물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그렇죠? 갤런티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죠?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 유념해서 보시고,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이건 안 됩니다. 정답을 찾으시면 안 되고요. 오른쪽 그래프 볼까요? 오른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는 어떤 특정한 철골부의 경우, 그리고 노출형 H형광 노출형 합성부의 경우 가로축은 합성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성 정도인데 보면 ASFI, 그러니까 강제가 갖고 있는 인장력에 대한, 여기 보면 시그마 QN이죠. QN은 그 강제 앵커의 숫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그 수평 변연덕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0에서 1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1은 완전 합성이죠. 완전 합성. 강제 앵커의 양이 충분해서 일정한 양 이상 크고서, 그리고 0은 강제 앵커가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합성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고, 세로는 보면 여기 보면 공칭 휭 강도비라고 했죠. 공칭 휭 강도비인데 여기서 보면 1은 완전 합성. 그렇죠? 여기 보면 뭐에 대한 거죠? MNFC니까요. F는 풀 컴포지트죠. 그러니까 완전 합성에 따른 공칭 휭 모멘트 강도죠. 그렇죠? 이게 1인 경우. 여기는 이것도 완전히, 그렇죠? 1인 경우죠. 완전 합성으로 설계할 경우. 그래서 보면 여기서 어떤 노출형 H형과 노출형 합성부를 강제 앵커를 충분히 넣어서 완전 합성부로 설계할 경우에는 이렇게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C에 해당되는 거죠. C에 해당되는 이게 MFC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풀 컴포지트, 완전 합성이라는 뜻입니다. 요거의 성능을 발휘하는 거고, 그럼 0일 때는 강제 앵커를 아예 안 넣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 경우에는 매번 그 H형광의 사이즈에 따라 틀리겠지만 1 대비 한 몇 퍼센트 되잖아요. 한 50% 좀 못 되네요. 그렇죠? 요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휭 모멘트 크기가. 이게 A죠. A가
여기 해당되는 모멘트가 MS라고 해서 MS는 강제 단면만의 공칭 휜 강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 비합성으로 설계하면 이 정도 한 50%밖에 성능을 못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완전 합성부 대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럼 부분 합성을 쓸 경우는 부분 합성비가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0.1은 20%, 0.4는 40%에 수축하는데 예를 들어서 파란색 한 30% 되나요? 0.3이니까 그 올라가면 요 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냐? 공침 휜강도비는 조금 줄겠죠. 그 중간에 어디쯤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강제 앵커의 양을 0에서 점점점 완전 합성 쪽으로 증가를 시키면 그 빔이 받고 있는 공침 휜강도비는 점점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그때 나타내는 이게 실선입니다. 실선. 이거를 현행 소성 응용법을 사용해서 공침 휜강도를 선정을 하면 실선이 되는데, 그래서 실선 B 부분 합성 실선이 되는데, 이거는 설계 응력 분포법을 사용하는 그 해석 모델이 매번 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학자별로 달리 제시를 하고 그것들이 또 기준에서 받아내는 것도 매번 변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천행 소성 응력 분포법은 대략 보면 이런 곡선을 실선을 가진 이 곡선 형태를 띱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선형 보관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산으로. 그럼 약산을 어떻게 산정하죠? 이거는 선형 보관법은 일단은 완전 비합성인 거를 찍어요. 여기를 찍어. 그러면 MS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완전 합성부를 찍어. 그럼 여기 시점을 알 수가 있죠. A점과 시점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딱 이어버리면 이게 선형 보관법을 되는 거죠. 이 선형 보관법을 써도 설계에는 안전측이라는 거죠. 실제 내력보다 적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안전측이다. 그래서 선형 보관법을 설계 해석 모델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구조 설계 방법은 많다. 그렇죠? 많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이런 방법을 선형 보관법을 써서 구조 설계 모델을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구조 해석법, 이번에는 구조 해석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성 응력 분포법, 그리고 또 하나는 탄성 응력 분포법 두 가지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계속 배울 겁니다. 배울 건데 오늘은 그냥 종류하고 개념 정도만 살짝 개념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성 응력 분포법, 플라스틱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 메소드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이거는 적용 범위와 개념은 뭐냐? 컴팩트 단면인 경우에 쓰는 겁니다. 근데 열간, 아변강제, H형강은 기성, 형강들은 대부분 컴팩트 단면이라고 그랬죠. 조밀 단면. 그러니까 보통 건축 구조에서는 가장 많이 쓰겠죠. 그래서 컴팩트 단면인 H형강 노출형 합성보의 극한 강도 산정 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LRFD로 설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LRFD. 극한, 그러니까 최대, 그렇죠? 값을 산정 시 사용하는,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그럴 때 강제는 FI에 도달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극한값, 최대값 0.85 FCK죠. 그렇죠? 여기에 도달하여 전 단면이 소성 상태에 도달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성 응력 분포법은 개념이 컴팩트 단면에 사용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강제도 항복, 그다음에 콘크리트도 극한 압축 강도에 도달했을 때에 전 단면인 소성 상태에 도달했다고 가정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정모멘트 구간에서의 공칭 휜 모멘트 강도 MN을 그럼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렇죠? 밑에 이제 그림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참조가 될 텐데, 먼저 공칭 휜 모멘트 강도 MN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소성 모멘트
모멘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소성 모멘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구하려면 먼저 중립축을 구해야 됩니다. 중립축을 구하는데 그 중립축은 무슨 중립축? 소성 중립축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소성 중립축.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소성 상태에 도달해 있다고 또 극한 하중에 도달해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소성 응력 분포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성 중립축을 먼저 산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PNA, 플라스틱 뉴트럴 액슈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소성 중립축을 먼저 산정하는데 이 소성 중립축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보호 힘재 설계할 때도 많이 이제 구해봤죠. 뭐 그래서 소성 중립축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앞으로 배우겠지만 콘크리트의 압축력과 이걸 CC라고 했어요. 컴프레션 그리고 C는 콘크리트. 강제의 인장력이 평형을 이루는 위치가 바로 소성 중립축입니다. 그죠? 콘크리트의 압축력과 강제의 인장력. 지금 이 경우에는 소성 중립축이 슬라브에 있는 경우예요. 슬라브가 있는 경우 예를 들었는데 이게 평형을 이룰 때, 그죠? 그러니까 압축력과 인장력이 평형을 이루는 그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성 중립축이라고 했죠. 그죠? 소성 중립축. 그래서 사실 이 소성 중립축은 이런 정밀미터 걸리는 합성부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면 소성 중립축이 콘크리트 슬라브 내에 있는 경우, 지금 그림에서는 콘크리트 슬라브 내에 있는 경우요. 또는 강제보의 프렌지 내에 있는, 강제보 상부 프렌지 있죠? 상부 프렌지 내에 있는 경우, 그리고 강제 외부에 있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공식을 만들고 그 공식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해석을 하는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근데 이제 밑에 그림은 소성 중립축이 어디 있는 경우? 슬라브 내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완전 합성보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효폭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무에서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중립축이 위로 올라갑니다. 특히 슬라브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완전 합성보 개념으로 보면 이거는 충분한 강제연결을 설치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보면 여기 보면 어떻게 되죠? 중립축을 기준으로 상부 쪽에는 뭐가 펼치죠? 콘크리트의 압축응력이 발생하죠. 이랬을 때 우리는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을 사용하죠. 그랬을 때 0.85 FCK 이 균형관계 발생을 하고 그때 그게 어디까지 어느 범위 내에서 A라는 뭐죠?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 깊이죠. 그렇죠? 깊이인데 깊이까지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좀 보하고 약간 다른 게 우리는 여기 보면 요 중립축 그러니까 A를 요 상단부터 요 A까지 깊이를 그냥 등가 직사각형 응력블록 깊이이면서 중립축까지의 거리잖아요. 수성 중립축까지 거리인데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어떻게 하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A 이꼬르 베타 1C라고 해서 표현하죠.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보는 개념이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좀 설계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죠? 좀 이렇게 변형을 한 겁니다. 그래서 A는 어쨌든 등가 직사각형 콘크리트가 맞는 응력 블록이면서 또 중립축까지 거리를 소성 중립축까지 거리를 얘기하고요. 그럼 여기가 이게 CC가 되는 거죠. 그럼 CC는 어떻게 구하죠? 0.85 FCK 곱하기 A 곱하기 B2가 되는 거죠. 폭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0.85 FCK는 응력이고 응력에다 면적을 곱하면 힘이 되잖아요. 그 면적은 A 곱하기 B2가 면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CC라는 콘크리트가 받는 압축 응력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 하부에는 콘크리트가 받는 인장 영역은 무시하고 강제만 바꿀 수 있는 인장 영역 TC, 텐션, 그리고 S는 스틸이라고 하죠. 이거는 어떻게 구하죠? 이거는 당연히 강제가 받을 수 있는 단면적에다가 그죠? FI 항복 강도를 곱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러면 그 CC와 여기 경우에 CC와 TS가 그죠? 균형을 맞추는 축을 구하는 겁니다. 평형을 이루는 압축력과 강제보의 평형을 이루는 그게 바로 소성 중립축이다. 그렇죠? 그러면
구했죠? 그러면 일단 수송주 구했어. 그럼 응력도 알아. 그죠? 압축력과 인력을 알아. 그러면 그 다음에 뭘 구하면 되죠? 공칭 휘 모멘트 강도 MN을 산정할 수 있죠. MN은 어떻게 산정하죠? 합성부의 소성 모멘트로서 콘크리트의 압축력과 강제 인장력의 힘이 똑같은 거잖아요. 평형을 이룬 거니까. CC와 TS가. 이거가 우력이죠, 우력.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근데 이거를 우력 모멘트를 구하는 게, 그렇죠? 이게 바로 뭐죠? 공칭 휨 모멘트 강도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에 우력 모멘트의 8길이를 곱해서 산정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 A는 어떻게 구해요? A는 먼저 A는 결국 중립축까지 거리잖아요. 그렇죠? 중립축까지 거리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구하죠? C와 T가 똑같다라는 개념을 놓고 평형 조건식을 놓고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강제가 받을 수 있는 TS는 ASFI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CC는 여기 보면 A 곱하기 0.8FC 곱하기 BE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넘기면 A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를 통해서 소성 중립축을 구하고, 그렇죠? 구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공칭 힘 모멘트 강도 M에는 여기 우력이니까 여기다가 뭐 CC에다가 CC 곱하기 우력 모멘트 8길이를 곱하거나 또는 TS에다가 그죠? 우력 모멘트의 8길이를 곱하거나 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겠죠? 어디를 기준으로? TS를 기준으로 여기 우력 모멘트의 8길이를 곱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요거 TS가 있고 여기다가 우력 모멘트의 8길이는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죠. 그렇죠? 요 거리는 2분의 H. H는 뭔데? 강제보의 높이의 반 플러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하면 TC는 뭐죠? 콘크리트 슬라브의 두께에다가 A 응력 블럭의 반이잖아요. 그래서 곱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구할 수 있고 뭐 거꾸로 뭐 CC를 기준으로 이렇게 구해도 돼요. 똑같죠. 뭐 요 뒤에는 우력 8m 거리는 똑같고. 근데 이제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력이 작용할 경우에서 기준이 되는 어느 점에서도 구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잖아요. 구조역학상. 그렇죠? 구조역학상.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봅니까? 완전 합성보는 이렇게 슬라브 내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부분 합성보로 변하면 중립축이 어디로 내려가겠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밑으로 부분 합성률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부분 합성 개념을 쓰게 되면 그 강제보 프렌지 내부 쪽 상부 프렌지 내부에 있거나 또는 외부 부에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좀 복잡하겠죠. 왜냐하면 좀 어떻게 보면 강제보도 경우에 따라 강제량의 일부도 압축력을 받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보통 이 공칭 휘 모멘트 강도 MN 산정을 할 때는 보통 책에서는 번거로우니까 좀 계산이 길더라도 이게 소성 중립축을 기준으로 그 각 압축력과 인장력의 8길이로 다 곱해서 대수합으로 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거는 뭐 방법론의 차이인데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소성응력 분법을 주로 사용하지만 탄성응력 분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RFD에서도 탄성응력 분법법 말 그대로 탄성이잖아요. 탄성. 그러면 탄성이라는 말은 뭐죠? 부재가 탄성력이 작용할 때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비조밀 단면, 비컴팩트 단면 인 H형광 노출형 합성부의 강도 산정 시 적용하게 됩니다. 강도 산정 시 특히 이제 외부가 그렇죠. 외부를 기준으로 보통 많이 보죠. 외부가 비컴팩트 섹션일 때 보통 그런 경우는 뭐 빌트업 부재나 뭐 이런 쪽으로 갔을 때 보통 생기는데 일반 열간 압연 강제 기성품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은 별로
비컴팩트 단면이 드물죠. 드물거나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간혹 이게 빌트업 부재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비컴팩트 단면, 외부가 비컴팩트 단면일 경우에는 탄성 응력 분포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소속 영역까지 이 합성부가 거동을 못한다고 보는 거죠. 탄성 범위까지만 볼 수가 있고 저기 극한 범위 소성 상태까지는 갈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벌써 외부가 이렇게 판자굴이 일어난다. 그죠? 버클링, 플레이트 버클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탄성 응력 분포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용성 검토를 할 때도 탄성력 분포법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사용성, 이거는 컴팩트 단면이든 비컴팩트 단면이든 간에 구분 없이 H형광 녹출형 합성부의 사용성 검토, 사용성 검토가 뭐죠? 처진 검토, 주로 진동 검토도 때로는 할 수도 있죠. 진동 검토 또는 시공 단계별 해석, 시공 동발을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시공 단계별 검토를 할 때는, 사용성 검토를 할 때는 어떤 사용 하중조합을 쓰죠? 어떤 하중조합을 쓰죠? 사용 하중조합을 쓰잖아요. 하중계수가 1인 보통,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극한 하중조합, 그러니까 강도 하중조합이라는 아주 극한의 하중조합을 쓰는 게 아니라 사용시 하중조합을 쓰기 때문에 하중조합 상태가 어떻게 작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탄성 범위에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탄성응력 분포법을 쓰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재료가 탄성 범위 내에 있다고 가정하고 후쿠의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합성 구조학 시간에서 공부를 하면서 합성 슬라브, 합성 데크 슬라브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때도 중립축을 구할 때 무슨 중립축을 구했죠? 탄성 중립축을 구했죠. 탄성 중립축을 구했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왜 합성 데크 슬라브를 검토할 때 탄성 중립축을 썼냐? 데크 플레이트가 세장판 요소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비컴팩트 단면을 넘어서 세장판 요소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성 상태까지 도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소성 중립축을 쓴 게 아니라 탄성 중립축을 써서 우리가 설계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탄성 중립축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소성 중립축이 아닌 일레스틱 뉴트럴 액슈얼, 그렇죠? ENA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요거를 쓰게 되면 환산 단면법을 또 단면 성능을 산정할 때 써야 됩니다. 그렇죠? 밑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할게요. 이런 경우는 서로 다른 재료, 콘크리트와 강제가 있잖아요. 를 탄성 계수비 N이라고 했죠. 보통 뭐라 하죠?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에 대한 강제의 탄성 계수 B죠. 그렇죠? 를 이용하여 하나의 재료, 그러니까 주로 보통 강제로 많이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환산하여 환산 단면적의 도심축, 이게 바로 탄성 중립축이죠. 그렇죠? 도심축이 탄성 중립축이잖아요. 도심축은 뭐죠? 단면 1차 모멘트가 제로인 점 중립축이죠. 그래서 도심축을 구한다. 탄성 중립축을 구하고 이에 따라 처진 검토를 할 때는 단면 2차 모멘트, 환산 단면 ITR이라고 하죠. 이걸 구해서 계산을 한다. 나중에 또 처진 검토할 때 한번 예제 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렇죠? 살펴보는데, 그래서 결국 탄성응력 분포법은 어느 때 쓴다? 일반적으로 보면 처진 검토, 진동, 사용 단계 검토 이런 식으로 사용성 검토할 때는 탄성응력 분포법을 쓴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림에서 보면 이런 단면을 처진 검토 같은 걸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도심축, 그렇죠? 탄성 중립축을 구하는 겁니다. 도심축을 단면 1차 모멘트에서 제로인 섬을 구하고요. 그렇죠? 위에 복구해서 구한 다음에 여기서는 탄성 범위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 위에가 콘크리트잖아요. 이거를 강제로 환산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산을 해 주려면 N으로 나눠 주게 되죠. N이 뭔데?
탄성계수비 N으로 나눠서 이 폭 자체를 줄여주죠. 그러면 위에 콘크리트가 뭐로 바뀐 거예요? 환산된 거예요. 강제로, 철골로 환산된 거죠. 그래서 똑같은 재질의 단면 강제로 환산해 놓고 요거를 기준으로, 그렇죠? 요걸 기준으로 처짐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환산 단면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배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짐 검토는 이런 테크닉을 쓴다. 그리고 응력 검토할 때는 다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응력 검토할 때는 다시 이 철골로 환산하기 때문에 다시 콘크리트로 환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N이라는 응력 환산제는 응력에다가 컴프렉션 압축력에다가 N을 다시 곱해 주게 되죠. 강제는 그대로 FS로 그대로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천천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정리가 되는 대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